안녕하십니까. 예. 핵심 요약 강의가 시작이 됐죠. 요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하는데 요거 되게 듣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강의를 11월 달부터 쭉 들으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 복습을 한 번 정도 하신 분들은 수월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업만 그냥 쭉 듣고 복습을 안 하신 분들 많죠, 여기.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이나 5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이런 분들은 듣기가 되게 버거우실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방법이 없죠. 죽어라 들어야죠. 듣고 복습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요 과정뿐만 아니라 1월 달이나 3월 달 강의를 반드시 한 번 정도 다시 들으셔야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5, 6월 달 마지막으로 좀 빡세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쫓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업만 듣는 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본인 스스로 집에 가셔서 1, 2, 3, 4월 달 1, 2월 달 거 들으셔도 되고 3, 4월 달 거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들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죠.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민법만 듣는데. 다른 과목은 수업만 들으시면 되는데 민법은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복습법도 뭐 민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꼭 그렇게 좀 복습을 집에서 강의를 통해서, 이전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걸 복습이다라 생각하시고 진도 맞춰서 꼭 좀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교재 16페이지죠.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법 총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파트가 민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문제나 지문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딱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주위의 것들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섞여가지고요. 그걸 제대로 찾아내질 못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생각을 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민법 총칙 제일 처음에 법률행위 유효요건, 요거에 관련된 게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나오죠.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나오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대리가 나오죠.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4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가 나오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죠. 이렇게 무효인 법률행위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 그 다음에 부관이라는 게 나오죠. 조건이나 기한이 나오죠. 이렇게 부관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렇게 총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법률행위 유효요건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줄 게 있었어요. 민법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런 권리와 의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매수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물건을 제때 넘겨주지 않을 때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툼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민법이란 게 각각의 조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야 그 조문을 해석해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문이 보통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3단 구조. 에이씨.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뭐가 모여서 무엇을 갖추게 되면 그게 원인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때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라는 게 모여서 뭘 갖추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거 봐. 이 구조가 자체가 머릿속에 빡 박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냐? 나와요. 뭐뭐는 법률 사실이다. 뭐뭐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법률 효과. 이게 뭐예요? 권리 변동이었었죠.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크게 세 가지죠.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게 권리 변동이죠. 이런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그걸 뭐라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머릿속에 딱 들이잡혀요. 이 법률 요건과 법률 요건 속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률 행위라는 것이 민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 한다.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 법률 사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하고 준 법률 행위하고 이렇게. 여기서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필수 구성 요소고 준 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죠. 그리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한 사람이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도 의사 표시한 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죠. 따라서 준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나 의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구별하라 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죠. 다음 중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을 골라라는 뭘 고르라는 거예요? 준 법률 행위를 고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준 법률 행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시 두 개. 의사의 통지라는 놈하고 관념의 통지라는 놈하고 이걸 좀 구별해 달라. 의사의 통지는 하나만 기억하자. 최고. 이행 청구라고도 하죠. 독촉을 하는 거. 이게 관념의 통지다.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그리고 민법 125조 대리권 수요의 표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 그걸 대입해서 요 준법률의 예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물어보게 되면 뭘 물어봐요? 다음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죠.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거 구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최고. 나머지는 다 관념의 통지고 하나만 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것을 하나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거 대비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요거 법률 효과의 구체적인 모습. 권리 변동이라고 해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나오죠. 그 중에 취득을 제일 많이 물어보죠. 뭐하고 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해라. 이런 거죠. 이 중에 원시 취득,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토지 매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취득, 취득 시효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원시 취득이다. 반면에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그 중에 설정적 승계는 뭘 말하는 거냐? 제한물권 취득을 말한다.
지상권 취득이라든가 저당권 취득이라든가 이렇게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설정적 승계다. 반면에 이전적은 다시 두 개가 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특정 승계는 매매 같은 거 말하고 하나 추가, 경매. 경매에 의한 권리 취득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이거 경매에 의한 권리 취득, 특정 승계 이렇게 기억하시게 돼요. 포괄 승계 뭐가 있어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암기를 좀 해달라. 암기. 이번 수라는 암기하는 거야. 암기. 외우는 거예요. 아직도 자꾸 이해하려고 눈을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죠. 근데 안 되잖아. 6달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앞으로도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죠? 6달을 이해하려고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럼 앞으로 4달을 노력하면 이해가 될까? 안 되겠지. 쫓기는데 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외워야지. 외워야지. 암기만이 살 길이다 지금부터는. 네. 외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필요 없어. 외워야 돼. 지금부터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황당한 개소리냐. 나는 이해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려면 1월달, 3월달 강의를 악착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이런 게 있더라. 여기서 포괄유증이 뭐예요?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니에요. 포괄유증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알면 합격하나? 못해. 뭘 알아야 돼?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다를 알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이 3가지가 있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여기서 다 필요 없어. 질적 변경에 예 2개 하고 작용의 변경에 예 2개씩 기억하시면 돼요. 질적 변경 뭐가 있죠? 특정물 인도 청권이 손해 배상 청권으로 바뀌는 경우하고 물상 대위 2개 딱 기억하죠. 반면에 작용의 변경은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 부른다는 거하고 예 2개. 저당권의 순위 승진하고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 등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멸은 2개가 있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특히 상대적 소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타인에게 물건을 매각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다. 틀렸죠. 이게 상대적 소멸이죠. 내가 갖고 있던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권리가 상실하는 건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 유효 요건을 보기 전에 2가지 법률 사실을 물어보거나 권리 변동을 물어보거나 이런 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대비하자 말이죠. 그래서 16페이지, 17페이지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고요.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률관계 변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말로 권리 의무관계 변동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짧게 말하면 권리 변동이 되겠죠. 그 권리 변동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그게 요거죠.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 거기에 보면 2번에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해서 첫 번째 권리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원시 취득이 있고 밑에 승계 취득이죠. 이거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원시 취득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얘가 나오죠. 건물 신축, 동산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공용징수, 국가가 강제 수용하는 거. 또 환지, 공법상 환지라는 게 있죠. 토지, 정비, 구획 사업을 통해서 삐뚤빼뚤한 경계를 똑바로 피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면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바꿔줘야 되지. 그런 게 뭐예요? 공법상 환지가 되겠지. 그런 걸 통한 취득도 원시 취득이 됩니다. 반면에 승계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건데 밑에 보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 특히 설정적 승계 뭐가 있죠? 제한 물권의 취득. 반면에 이전적 승계는 포괄과 특정이 있고 포괄의 예 3개를 기억하자.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그리고 특정 승계 예에 보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한 권리 취득이 나와 있죠. 요거 기억해달라. 요게 나올 수 있다. 권리 변동에서 특히 요거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한 권리 취득은
특정 승계 취득이라는 거 잊지 마시자. 반면에 오른쪽 권리 변경이 있고 그중에 동그라미 2번에 내용의 변경 중에 기억의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왜 질적 변경이라고 부르나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질적 변경의 예를 두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특정물 인도가 불가능해져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경우 하고요. 물상대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당권과 사기죠. 쭉 내려 상번에 작용의 변경이 있죠. 두 가지.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과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기억하자. 권리의 소멸 중에서는 2번 상대적 소멸,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감으로써 소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 이게 결과라 그랬죠, 그죠?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변동의 원인. 유형이 다음 페이지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 중에 법률 행위는 특징이 뭐예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가 생기다. 내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게 법률 행위다. 반면에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그 중에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그 규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죠. 그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게 뭐다? 법률 사실이다. 4번의 법률 사실에 의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들 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의사 표시하고, 의사 표시는 뭐의 필수 요소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라고 돼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주로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준법률행위에 가의 표현행위에 보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더라. 그거 구별하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외형상 뭐하고 비슷해요? 의사 표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에 의해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민법도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의사 표시에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의사 표시 규정을 끌고 와서 그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포함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의사 표시가 아닌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참고에 있지요. 참고에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면 법률 행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한 문제 정도.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온다 봐요. 법률행위 유효권.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종류가 있냐? 요건이 뭐냐? 이게 핵심이죠. 요건.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이란 게 꼬다리로 나오죠. 이게 법률행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률행위 기본 목차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게 핵심이죠. 요건. 자, 법률행위 뜻이 뭐냐? 인간의 행위다. 그죠? 두 번째,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네 번째, 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시험지면 이런 게 나왔죠.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쳐진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지 법률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란 뜻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 요건에다 동그라미를 빡. 법률 사실이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을 딱히 구별하지 않아요. 딱히 구별하지 않는데 의사표시하고 계약은 구별한단 말이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모인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 정도는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죠. 특징은 뭐예요? 원한대로 효과가 생기죠. 2번, 의사표시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절대로. 의사표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더라.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죠. 자,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는 첫째, 의사표시 수에 따른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일 많이 물어보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단독행위 아닌 것은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반면에 계약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거죠. 성질이 다르죠.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단독행위와 상대방과 꼭 합의가 필요한 계약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하자 말이죠. 여기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예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촌스럽게 매매 교환 이런 거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예약,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미 답으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예약,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조금 더 깊이 물어보면 요거 물어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최근에는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골라라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행위의 대부분은 상대방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언이 있죠. 또 하나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골동품 소유권 포기와 같은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철회, 동의 등등등등.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동산 소유권 포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같은 포기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2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달라. 예를 통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했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단독행위 특징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니은과 디귿이 있습니다. 각각 관계되는 곳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디귿.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뭘 못 붙인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겠죠. 그 예외를 조건기한 가서 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단독행위 계약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단독행위로 또 사실 없는 것과 있는 것 구별하신 다음에 그 예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별을 해요. 나누고
처분행위가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누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물권법 가서 하죠. 물권법 가서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좀 이해해 봅니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행위를 하고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 자, 이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죠. 그죠?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을은 대금 1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행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면서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자? 채권행위라고 부르자. 의무 부담 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걸 뭐라 부르자? 채권행위라고 부르죠. 반면에 1월 30일 날 등기를 넘겨줬어요. 의무 이행했죠. 그죠? 등기를 넘겨주면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그래서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잖아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의무 이행행위, 권리 변동행위,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종국적 행위. 그걸 뭐라 하자? 처분행위라 하자.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다 물권행위. 반면에 갑이 이렇게 특허권을 넘겨줬다. 특허권은 물권 아니죠. 그럼 준물권행위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그런데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왜 구별하냐? 자,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 A 토지가 병소유예요. 자, 타인 물건 매매했어요. 유효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다시 말해서 채권행위 할 때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반면에 처분행위는 당연히 처분 권한이 있어야죠.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그것 때문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23페이지 밑에 채권행위가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처분 권한이 필요 없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죠. 이게 채권행위의 특징이죠. 반면에 처분행위는 동그라미 1번. 권리의 종국적 이전 행위.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그죠? 동그라미 2번.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 또 처분행위 당시에 처분 권한이 필요해. 따라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죠. 그 처분행위가 두 가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준물권행위에 보면 채권양도가 있어요. 채권 팔아먹는 거. 채무 면제가 있습니다. 채무 면제는 다른 말로 채권 포기라고도 해요. 채무 면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포기. 예.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 두 가지는 좀 처분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로서 기억을 좀 해달라. 기타 분류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 법률행위 종류는 이렇게 단독행위 계약과 채권행위, 처분행위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작년에도 요게 나왔었죠. 요거 구별하라. 요게 나왔었으니까 법률의 종류는 요 정도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게 오른쪽에 법률의 요건이 나왔죠. 자, 법률의 요건은 법률 행위한 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법률의 요건이죠.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은 뭐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냐 안 했냐 판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성립요건이고요. 두 번째, 성립요건을 갖췄다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효력요건, 유효요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성립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되죠. 그거를 지문에 뭐라고 출제해요?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은 효력요건에 관한 판단에 선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선행한다. 즉 성립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첫째, 법률행위는 부존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유효, 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구별한 다음에 성립요건에 두 가지, 효력요건에 두 가지.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통적으로 모든 범죄에 필요한 거, 그게 뭐죠? 일반적 요건. 반면 어떤 특정한 행위만 필요한 거, 특별요건 이렇게 나오죠. 모든 법률에 필요한 걸 일반적 요건이라 하고요.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걸 특별요건이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모든 법률 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요건 뭐가 있죠? 세 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이죠.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은 뭐가 있어요? 하나 기억하자. 혼인에서 신고 같은 것들. 나중에 매매계약 가면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그 특별 성립요건 중에서 계약금 계약에서의 계약금의 교부. 요건 예를 좀 기억을 해 두셔요. 나중에 계약금 계약 가서 볼 겁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에서 답으로 나왔던 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교부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답으로 나왔던 건 기억을 해달란 말이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 성립요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효력요건이 나오죠. 그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은 세 가지가 갖춰야 될 요건.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 뭐죠? 능력. 법률 행위 당시에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일반적 유효요건이죠. 반면에 특별 유효요건은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구에서의 허가, 정지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시기부 행위에서 시기의 도래,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특별 유효요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요게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요게 우리 시험 범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아까 효력요건 여기 쭉 썼었잖아요. 그죠? 크게 요게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어쨌든 25페이지 보면 요건이 나왔어요. 2번에 성립요건과 3번에 유효요건이 있습니다. 뼈대를 좀 잡으시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첫째,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 당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법률행위 당사자는 행위 당시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자. 두 가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무능력자, 예를 들어 만취한 사람, 그런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반면에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 제한능력자, 셋이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애들을 제한능력자라 하고요. 이런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위했을 때 그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해달라.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나와 있죠. 그죠? 피성년 후견은 어떤 애들이에요? 늘 맛이 가 있는 애들. 거기에 보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늘 맛이 가 있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가끔 맛이 가는 애들, 가끔. 그런 애들 중에서 법원이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또는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는 심판을 받은 자, 이런 애들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건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어떤 애들이거나 정도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 둘게. 특별 유효권에 보면 관련 판례가 하나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건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어른들 등기법 공부할 때 보면 농지 매매에서 첨부 서류잖아요. 그죠? 첨부 정보라고 하나요? 첨부 정보에 불과해요. 그래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각과 을사에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는데, 자,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각과 을사의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을은 샀다 내놔라. 가면 판 적이 없다. 뭔 개소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은 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은 안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두 사람은 다투고 있는 게 뭐예요?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만약에 계약이 성립이 됐어. 그 다음에 뭘 갖고 다툴까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가지고 다툴 거예요. 다툰다면, 그죠? 자,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두 단계. 하나는 계약을 했냐 안 했냐에 관한 분쟁. 이건 성립 요건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계약을 했다면, 즉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 다음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에 관한 분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각과 을 사이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되면, 민사소송은 내가 이기려면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엔드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증 책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그걸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이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오지게 어려워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아주. 처음에 민사소송법 공부하다가 제일 먼저 막 다투는 게 이거, 입증 책임의 분배.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감사하게도 결론만 물어봐요. 그것도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우린 고맙죠? 외우면 돼. 외우면 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법률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자, 먼저 성립 요건은 그 성립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즉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의 존재를 유효 주장자가 증명한다라는 말은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놈이 증명을 했어. 못하면 요놈이 패소하는 거예요. 자, 증명을 했어. 그럼 입증 책임이 넘어가. 어떻게? 유효 요건은, 효력 요건은 그 효력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증명이 된 다음 그 다음에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 계약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나는 만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분배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운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성전유, 효부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성전유가 뭐예요? 성립 요건의 존재를 유효 주장자가, 효부무는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무효 주장자가. 대한민국에 착한 며느리는 없지요. 그럼 되죠. 효부무가 되겠죠.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무효 주장자가. 그대로 판례 문구예요. 그냥 출제가 되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법률행위의 요건과 관련된 뼈대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보면 되죠. 목적 요건. 오른쪽에 보면 27페이지.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자, 그 중에 확정성. 자, 이 확정성은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또는 내용이, 목적이나 내용은 뭘 말하는 거죠? 권리 변동, 권리 변동. 법률 효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각과 여 사이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어요. 이 분양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의뢰 입장에서 보면 무슨 아파트,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 소유권 취득. 이게 의뢰 목적이죠. 그죠?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갑이 건설하는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의 소유권 취득. 이게 목적이 돼요. 이때 요거 계약 당시 확정되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위에 건 뭐예요? 동호수 지정 분양. 확정되죠? 밑에 거는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확정. 그럼 밑에 건 뭐죠? 확정할 수 있죠. 그래서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따라서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법률행위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틀린 지문이죠.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할 수 있다면 유효가 되니까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출제를 하고요.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판례도 있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 이 특정이 확정이에요. 확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예컨대 추첨과 같이 그럼 그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되죠.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하실 게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대원칙.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 여부도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그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행위 당시 불가능을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 이렇게 보죠. 원시적 불능. 반면에 행위 이후 불능.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행위 이후 불능. 이때는 무효가 아니지요. 실현 가능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행위 당시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죠.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행위 이후에 불능했. 이걸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이건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맨날 뭐라고 나와요?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했다. 그런데 그 주택 매매 전 멸실됐다. 원시적 불능이죠. 무효. 매매계약 후 멸실됐다. 무효가 아니죠. 근데 이거 맨날 이렇게 나와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역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멸실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에 가는 거 관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 원시적 불능 둘로 나누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1월 10일 날 주택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9일 날 멸실이 됐는데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나눠서 그죠? 전부 멸실, 전부 무효. 일부 멸실,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왜? 우리 민법 137조가 있다. 나중에 무효 가서 보죠. 그죠?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머릿속에 딱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무효일 때 계약법에 가면 535조 뭐가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손해배상 책임이 나온다.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데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 계약을 하는데 9일 날 멸실이 됐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을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이때 갑 주택이 전날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을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갑이 그걸 감추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갑은 나중에 을에게 뭐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걸 규정해 놓은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죠.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하고 연결된다? 원시적 불능. 다만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을 정해서 매매했는데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아파트 50평 매매를 했고 50평 값을 줬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45평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걸 수량을 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유효로 하고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슨 책임이 따로 있다? 담보 책임.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이걸 처리하는 제도가 계약법 가면 또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채무 불이행 중 이행불능이라는 제도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다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노랗게 되어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행불능, 위험 부담 다 계약법 가서 할 건데 오늘은 요거는 후발적 불능과 연결이 되고 요거는 원시적 불능과 연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위험 부담은 원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된다. 틀렸죠. 위험 부담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들입니다. 계약법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사회 통념. 사회 통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무효가 된다. 이때 사회 통념은 뭘 생각하면 돼요? 상식. 사회 통념 이퀄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27페이지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 28페이지까지 쪼로로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실현 가능의 판단 기준 동그라미 1번 사회 통념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죠. 자, 세 번째 요건이 뭐죠? 적법성.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세 번째 뭘 갖춰야 돼요? 적법성. 이거부터 중요하죠. 적법성이란 게 뭐예요? 법을 위반하지 말 것.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이게 적법성이죠. 그죠? 그런데 첫째, 이 법이 두 종류가 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의무법규 의무규정이 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뭘 말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의무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42페이지를 보세요. 42페이지에 보면 4번의 해석 기준이라고요. 105조와 106조가 있습니다. 그 105조, 106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 중에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없는 규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이게 의무규정. 그러니까 법을 나누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있는 규정과 관계 없는 규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이거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이거를 위반하더라도 사회질서가 무너지진 않아.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니까. 따라 이건 무효가 아니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뭘 말한다? 강행법규를 말한다.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를 말한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법률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건 무효다. 그죠? 다만 이제 강행법규가 또다시 나눠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강행법규는 이런 걸 말한다. 다섯 번째 줄. 임의법규에 위반한 건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을까? 강행규정이 아닌 거 골라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서 강행법규가 아닌 거, 임의규정, 임의법규. 얘를 하나 꼭 기억하자 그랬죠. 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요거는 좀 기억해달라. 우리 한번 확인한 적 있죠? 저기 임대차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421페이지. 421페이지를 가면 맨 밑에 하단에 626조가 있습니다. 1항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비읍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그죠? 따라서 A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626조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도 무효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3번이나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대놓고 그냥 임의 규정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한번 꽉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법선거 관련해서 강행규정, 임의규정을 구별하시고 임의규정의 예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29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강행규정을 나누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서 첫째,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이고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해요. 처벌만 돼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 맨 밑에 있죠. 28페이지 맨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무효는 무효인데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받고요. 동그라미 2번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관련 판례 1번 중개업법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 한도규정 강행규정이죠.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그걸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데 조심할 것.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4번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아라. 세 번째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라. 교육부 허가를 받아라. 이것도 효력규정이죠. 따라서 이거를 받지 않고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행위는 뭐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그중에 효력규정입니다. 출제가 된 바 있죠. 4번도. 그래서 1번, 4번 두 개 기억하시고 반면에 맨 마지막 줄에 가면 단속규정이 나와 있죠.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세 개는 기억하자.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상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물권법 가서 할 겁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 3번 기업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니까 이걸 위반했다. 즉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분양권을 전매했다. 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4번은요. 예전에 나왔을 땐 최근엔 잘 안 나오는데 요 4번이 요즘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뭐냐? 최근에 주식 거래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뭔 주식이지? 뭐 하여튼 무슨 삼천리 뭐 이런 거 이렇게 에너지 업체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가수도 망했고 다 망했잖아.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이죠. 돈을 증권회사나 이런 투자사에 전적으로 맡긴 다음에 알아서 투자해달라. 근데 원래 증권거래법에서는요. 주식 등을 투자하는 사람은 증권회사에 돈을 맡긴 다음에 증권회사에게 위임을 할 수는 있어요. 뭐라고 위임하냐면 특정 종목, 특정 수량, 특정 가격을 정해요. S전자 주식 만주를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특정 주식, 특정 수량, 특정 가격을 정해서 위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다 해달라. 이걸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이라고 해요. 이거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속 규정이랍니다. 대부분 그게 4번이에요. 따라서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권회사나 투자사에 다 맡겼던 사람들 돈 잃었잖아요. 구제 방법이 없어요.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4번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해서 고객이 결정해야 돼.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은 안 돼. 근데 그게 뭐예요?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4번은 잘 안 남았었는데 올해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출제될 여지가 좀 있어. 그죠? 저 같으면 출제하고 싶을 거예요. 난리가 났으니까 요새. 그러길래 왜 이렇게 바뀌고 그래. 그죠? 돈 받았고 투자한 돈만 돈 오지게 벌었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한번 사기쳐볼까. 아이고 참나.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고. 어쨌든 그 단속 규정과 1, 2, 3번은 꼭 기억하시고 4번은 올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출제될 여지가 좀 있으니까 역시 단속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강행 규정, 그중에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자 뒤에서 볼 겁니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예요. 자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도 돼요. 머릿속으로 세팅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139조 추인 안 돼. 138조 전환 안 돼. 절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투자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했어.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해라. 손실을 보존해 줄 테니 투자해라. 이렇게 꼬셨어. 그런데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런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나 손실을 보존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다 무효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권유했어요? 증권회사가. 그리고 나중에 말을 바꿔. 내가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투자로 손실을 보존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다. 따라서 나는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손실을 보내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이런 투자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투자 잘못해놓고 네가 속아놓고 이렇게 위험이 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잘못이라는 게 대부분 판례니까.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게 3번으로 연결되죠. 증권회사 직원을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강행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려요. 강행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유효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표현대리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겠지. 우리 대법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효과 3가지 이것도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목적 요건 4가지 중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이 3가지는 별거 없어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사회적 타당성이고 사회적 타당성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